저기 우리 저번 시간에 진울까지 했었어요, 그쵸? 한번 매핑을 좀 펴보시죠. 진울까지 쭉 설명을 했었는데, 진울의 위치가 여기 있었죠. 진울의 개혁이라고 하고, 아마 3이라고 해서 썼을 텐데, 그쵸? 요 진울의 영향을 받은 승려들이 있습니다. 진울의 뭐를 받은? 여기까지 쓰지 않았나요? 이건 안 썼나요? 진울의 영향을 받은 승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해심이라는 승려하고 요새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해심과 뭐? 요 해심과 요새라는 승려도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요 영향을 받은 거를 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 사. 그래서 사 해심과 요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해심과 요새는 어디에 영향을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진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얘는 진울의 제자예요. 해심은 누구의 제자? 진울의 제자. 이 해심은 진울의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느냐? 선교 통합운동의 영향을 받아요. 뭐의 영향? 이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이제 선교 통합이 아니고 유불일치설이라고 해서 유교와 불교가 하나다. 그러니까 진울은 선종 안에서 교종을 통합시키려고 한 것이라면 이 제자였던 해심은 불교 안에서 뭐를? 유교를 다 통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불일치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울의 통합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진울의 통합운동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결사운동을 펼쳐요. 무슨 운동? 그럼 이거 진울도 했잖아요. 결사운동은. 진울이 했던 결사운동이 뭐라고 적혀져 있죠? 수선사 결사운동? 이건 백년 결사운동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결사는 진울의 결사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둘 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시기도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울, 해심, 요새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시대가 언제죠? 무신 집권기. 뭐 집권기? 무신 집권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심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자, 해심 한번 해봅시다. 해심. 해심은 진울의 제자이고 수선사 2대 교주예요. 뭐 2대 교주? 수선사는 뭐 할 때 배운 거야? 수선사 결사운동. 장난 아닌데? 너무 잘 알면 짜증이 확 나는데. 수선사는 뭐라고요? 이 수선사 2대 교주예요.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수선사 2대 교주. 그리고 이 해심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수선사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심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뭐를? 심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나 뭐 이런 이론들을 다 배우면 알게 되는데, 이 인간의 심성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문이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는 학문이 뭐냐면 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근데 스님인데도 인간의 심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인간의 심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심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유교와 불교는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자도 유동보살이라고 불러요. 결국 공자도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러면서 이제 유불일치설이 탄생을 하고, 이 유불일치설은 한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이제 정치사를 다 배우면 더 자세히 볼륨감이 생기는데 더 크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유불일치설을 주장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고려 말에 성리학이라는 유학의 한 계파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리학도 유학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안에 교종도 있고 선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 안에 뭐 훈구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양명학도 있고 뭐 이렇게 유학의 이게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이라는 게 고려 말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보니 성리학도 유학이잖아요. 유교와 불교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심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놨던 거죠. 그래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는 토대를 유불일치설이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해심이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성리학이 수용되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토착화되기가 좀 어려웠을 거 아니겠느냐. 그럼 성리학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왜 중요하냐? 성리학이 조선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없었다면 조선 건국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붙이니까,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제 의의가 생기니까 결국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건국 이념이거든요. 그럼 결국 조선을 건국하는 이념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 이론상에서는 해심이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의천과 진울의 이론은 나오거든요. 이게 사상적인 측면으로. 근데 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와 사상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만 중요하냐면 국사에서만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성리학이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해심이 만들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조선 건국 이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요새라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이 요새는 진울의 결사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백년 결사운동을 펼쳐요. 백년 결사운동을 펼치는데, 이 백년 결사운동의 중심 사찰이 어디냐면 강진 만덕사라는 절이에요. 최근에는 이 만덕사라는 절을 만덕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백년 결사운동이 펼쳐졌다고 해서 백년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강진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데,
국사 문제 풀다 보면 이 강진이라는 지명도 시험 문제 잘 나와. 이 전남 강진. 이게 국사에서 지역사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뭐 문제?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수업 방식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고려 청자 주생산지예요. 뭐 주생산지? 청자 주생산지가 어디냐? 그러면 전북 부안, 전남 강진 이런 데가 청자 주생산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정약용 유배지야. 조선 후기 때. 어디 유배지? 아무튼 이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요새가 백년 결사 운동을 펼치는데 이 만덕사는 현재는 뭐로 불리운다? 백년사로 불리운다. 근데 이 요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천태종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천태종이면 누구야? 천태종은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천태종은? 의천? 의천은 교종승려예요? 선종승려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울의 영향을 진울은 선종승려잖아요. 진울은 무슨 승려? 선교 통합운동이니까 그렇죠? 이게 천태종 승려다. 교종이에요. 물론 교선이 통합돼 있긴 하지만 구분을 좀 해보면 요건 천태종 승려다. 그래서 천태종에서 강조했던 신앙이 하나 있는데 이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결사운동이 펼쳐지거든요. 그 신앙이 뭐냐면 법화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이 법화신앙도 진울과 의천의 이론처럼 굉장히 좀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이 법화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자라고 주장하는 신앙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자? 참회하자, 반성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새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거죠. 법화신앙의 중심 골격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으면 이 결사라는 게 뭐냐면 결국 불교를 개혁하는 거거든요. 불교 정화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 그냥 투영시켜도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잘 하지 못해요. 개혁을 하지 못해요. 제가 입시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감안하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 근데 중간고사를 봤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반에서 8등 정도를 했어. 반이 25명이야. 뭐 썩 잘한 건 아니죠? 뭐? 썩 잘한 건 아니에요. 25명 중에 8등한 게 뭐 그렇게 썩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이게 못마땅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8등이라는 등수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예를 들어서 한 2등 정도를 하고 싶어. 그럼 6명을 제껴야 되네? 그죠? 근데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죠?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6명은 아메바가 아니거든. 자기 위에 있는 6명은 아메바가 아니야. 그냥 제낄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나름대로 중간고사 때도 열심히 하니까 이 등수를 받은 거야.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이런 등수를 받을 수가 없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야. 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럼 이때도 기말고사 때도 최선을 다하겠지. 이 친구는. 공부를 하려는 애니까. 그러면 이 등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혁신적으로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공부했던 방법을
다 분석해서 반성해야 돼.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지 않으면 혁신적 진화가 어려워. 사람은 다 그래. 이게 법화 신앙의 골격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이론이거든. 그래서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한 1년 정도 공무원을 준비해 봤는데 결과가 좋지를 못했어.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1년 정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 후회 없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1년을 더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그 지난 1년을 열심히 했거든? 그럼 이번에도 열심히 하겠지. 그럼 지난번처럼 하면 또 떨어져. 공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아주 체계적인 반성이 필요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지난 것들을 낱낱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잘못된 걸 분석하는데 시간을 2, 3개월 써도 돼. 왜? 그게 분석만 되면 끝나는 거거든, 싸움은. 근데 그게 분석이 안 되고 그냥 한번 1년 다시 해보자 그러잖아? 그러면 그 지난 1년처럼 또 열심히 하거든. 그러면 또 지난 1년처럼 해서 지난 1년처럼 떨어지는 거야. 이거 농담이 아닌데. 그리고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새가 또 이렇게 듣고 그래 씨야 잘났다 나 또 떨어질 거다 개새끼 씨발새끼 이러지 말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요새의 법화신앙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불교 이론을 설명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이렇게 완전히 자신의 삶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아 법화신앙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야 역사는. 그러니까 법화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참회하는 삶이 쉽지 않아. 그럼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사료를 읽고 있는데 해당 사료에 나오는 승려를 찾아야 돼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결사운동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사운동이 나오면 누가 떠올라요? 당연히 진울이 떠오르겠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걸 잘 읽어보는 거야. 근데 이 결사운동 사료인데 쭉 읽다 보니까 참회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 그럼 이거는 진울이 아니고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요새의 백년결사운동은 지방민에 아주 호응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수선사 결사운동과 함께 이 선종불교를 아니 선종불교래 고려 불교계를 선도해내요.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 백년결사 이 두 개가 고려 후기의 불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수선사 결사와 함께 고려 불교를 선도한다.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살계 도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보현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량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법회예요. 이 보현보살을 모시는 법회를 이 요새가 주로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 행사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나 싶은데 실제로 이 도량이 개최되면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회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이제 행사니까 이게 고려가 불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면 국가 큰 행사 같은 게 개최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 뭐 이런 거 올림픽 이런 거 개최하면
아무래도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을 모으는데 역량을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불교 행사 같은 것을 연등의 팔간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성대히 하는 거냐면 그게 민심을 수습하고 국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잘 인지하고 가르쳐 준 게 뭐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한번 그런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국가 역량이 확 강화돼요. 그리고 막 두근거려요. 계속. 그리고 막 괜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럽고. 그게 행사의 목적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여기인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저는 공간이 없는데요. 뭐 여기만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저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하세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회독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게 돼요. 왜 미리 안 해주는지 얘기를.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마지막에 이게 고려 말에 보우의 개혁이 추진됩니다. 뭐의 개혁? 이 보우는 공민왕 때 승려예요. 근데 이 보우가 주로 이제 추진하는 게 뭐냐면 이 공민왕 전에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인데 이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들이 불교를 굉장히 타락시켜놔요. 물론 이제 원나라 불교가 라마교라고 하는 뭐 이상한 불교가 있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권문세족들이 불교를 어떻게 타락시켜 놓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경제사 같은 거 공부할 때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권문세족이 절을 막 지어요. 그리고 그 절에다 자신의 그 토지나 이런 거를 기부해요. 그러면 이 토지들이 다 뭐가 될까요? 면세지가 돼요.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바지 스님 뭐 이런 걸 하나 안 쳐요. 바지 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여튼 바지 스님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앉혀놓고 여기서 이제 이 바지 스님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토지도 관리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걸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권문세족 입장에서는 이 스님들이 막 불경을 공부하고 막 뭐죠 참선하고 이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불심을 가지고 절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자기가 만든 절이니까 한번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럼 스님들이 열심히 불경도 외우고 뭐 참선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스님들을 불러. 그래서 물건을 제작하게 해요. 수공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려 말에 사원수공업이 굉장히 번성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공교롭게도 스님들이 이게 집중력이 있잖아요. 이게 수양을 했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게 물건을 만드는데 문제가 이 물건이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메이드 인 송광사 뭐 이러면 이 물품이 기존 다른 데서 만든 것보다 한 두세 배 가격인 거죠. 또 이 권문세족은 이걸 통해서 또 재산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비판했던 게 보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교가 난립해 있다 종파가. 그래서 불교 종파를 하나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종파는 기존에 있던 종파가 아니고 권문세족이 만들어놨던 그 난립했던 그 많은 절들, 그 절들을 없애고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야. 몇 개로. 불교 종파 통합을 통한 불교 개혁. 이거를 주장했었죠. 그리고 이걸 주장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불교 종pháp 통합 중에서 권문세족이 만든 절들도 포함되지만 더 강력히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선종불교들이에요. 이 선종불교들이 원래 9개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이 종파가 난립해서 한 300여 개 됐대요. 9개였던 선종 종파가. 그래서 이 선종의 통합, 특히
이걸 중심으로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통합 운동은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해요. 왜냐면 권문세족이 이걸 만든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되겠죠. 잘 돈 벌고 있는데 없애라고 그러면 누가 없애겠어. 아주 짭짤한데. 절에서 술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술도 판매하고 막 이래요. 되게 웃긴 거죠.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학력고사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과 상의를 해서 사학과를 넣어라. 그래서 이제 사학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서강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학교는 학생들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를 못해요. 처음에 들어가면.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서강대를 목표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없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가 걸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어두워요. 표정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이제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학교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원하는 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그리고 나랑 안 맞아. 무슨 이게 저기 뭐야? 그 저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교회 그 학교라서 너무 안 맞는 거야 나랑. 나는 사실 이슬람교인데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뭐 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학년 1학기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학기 되면서 선배들이 이렇게 한 명씩 부르더니 답사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대부분 절들이더라고. 건축물이나 이런 거 답사하는데. 이게 답사가 아니더라고. 이게 전국에 술을 다 마시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왔다. 아주 굉장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는 진심입니다. 이게 권문세족의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패하고 나서 이 보우는 임재종이라는 선종의 한 종파를 도입해요. 이 선종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임재종을 도입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도입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선종 통합을 위해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위에 도입을 하는데 이 임재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얼굴 좀 보실래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불교가 다 억제돼요.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 국가니까 불교를 다 억압하거든요. 근데 이 억압되어 있던 상태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유지됐던 종파가 하나 있는데 그 종파가 임재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 불교 선종 불교의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그 유지되는 것 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종파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선 선종 불교를 선도하는 선도하는 종파거든요. 그래서 요 임재종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수업하면서 여기 진울까지 하고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위클리 테스트에 고려시대 불교사까지 다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위클리 테스트에 고려시대 불교사가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완성이 안 돼서 선지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고려 불교사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안 배우면 선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려 불교사를 아예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위클리 테스트 볼 때 고려 불교사 문제가 왕창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광종서부터 왕창 들어갈 거니까 잘 공부하세요. 고려 불교사는 여기만 공부하지 마시고 고려 불교사 앞쪽부터 공부를 하셔야 위클리 테스트를 풀 수 있어요. 위클리 테스트를 이렇게 풀면서 느끼셔야 될 게 있어요. 위클리 테스트는 대부분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작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가 수업하고 지가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기출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풀린다는 얘기는 학습 방향이 옳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나 나중에 기본반 오시면 데일리 테스트 문제를 가지고 학습의 어떤 방향을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리면 뭔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잘 풀리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아마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업 시간 안에서는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암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병행돼야지 뭐 이해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분량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요걸 좀 암기를 하면서 가시라고. 왜냐면 이걸 암기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본 게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숨통이 튀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처음부터 이제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가다 뭐 이번에 이때 배운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숨통이 탁탁 튀는 거야. 그 사람들 막 헐떡거리고 있을 때.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한 내용을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정치 역학관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교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것과 정치 역학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번. 선종불교가 뜨면 개혁 세력의 힘이 강화되어 있고 보수 세력의 힘이 약화되어 있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 정치 역학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종불교가 유행하고 있다. 그럼 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애들이 힘을 갖고 있나 보네.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이런 당은 힘이 약한 거죠. 선종불교가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왜냐면 개혁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지금도 보면 선종불교가 유행하느냐 교종불교가 유행하느냐는 보수와 진보 개념으로 나눠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국사에서 공부할 때 불교를 불교적인 걸로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사실 정치 역학관계로 이해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길게 수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 역학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불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성리학도 이 정치 역학관계를 공부할 수 있어요. 성리학으로도. 그리고 또 뭐로도 공부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경제사에서 배우는 토지제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정치 역학관계를 가지고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업은 주제별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시대사 수업과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토지제도를 통한 정치 역학관계. 이건 이제 토지제도인데, 이 토지제도를 통한 정치 역학관계를 이해해 보는 거거든요. 자, 정치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의 관계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좀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 역학관계를 보는지는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듯이 토지제도를 이해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저번에 수업할 때 불교를 가지고 정치 역학관계를 이해할 때 불교가 어떤 건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토지제도가 어떤 건지 공부를 해야 이것이 왜 정치 역학관계와 연결되는지를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하나씩 볼게요. 다 토지제도의 기본 이해. 자, 우리가 국사에서 이 토지제도는 수험생분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만큼 토지제도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왜 어려워하는지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국사에서 배우는 토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 그럼 땅이잖아요. 그럼 이게 땅이 떠오르면 국사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땅이 아니고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토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세 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 세 개로 땅을 구분한다는 게 땅이 나눠져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이 개념이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야. 땅이 이렇게 3등분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토지에서 배워야 될 개념이 몇 개가 있다?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배워요. 이걸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해요.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것 때문에 수험생분들께서 어려워하는 건데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무슨 개념? 수조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작권은 쉬워요. 이 경작권은 농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귀족이 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귀족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경작권이 없다고. 경작권은 농사 짓는 권한 아니에요. 근데 이 농사 짓는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농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공부하다 보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토지조사 사업 하거든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농민들의 경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아요. 일본이.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다 몰락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일제시대 때 물론 배우게 되는 건데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부터 알아볼게요. 이거 세 개만 알아보고 쉴 거예요. 이거 세 개 알아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소유권부터 한번 봅시다. 소유권은 이 땅 주인이 누구냐 이거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사에서 땅 주인이 누구냐 알아보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원칙이 있어요. 다 왕 거야. 그러니까 하늘 아래 풀이 나고 물이 흐르는 땅은 다 왕 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 땅이거든.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은 니네 갖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누구 거야? 왕 거란 얘기야. 원칙은 다 왕 거야. 이거를 왕토 사상이라고 해요. 무슨 사상? 근데 사료를 읽다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죠. 평강공주 얘기 들어보셨죠? 평강공주가 궁을 뛰쳐나오는데 폐물을 가지고 근데 이 폐물을 팔아서 논과 밭을 사서 온달을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죠. 근데 거기 분명히 기록에 폐물을 팔아서 논밭을 구입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 국가의 모든 땅이 왕건데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구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토지가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모든 땅이 왕건데 왕권을 매매하냐는 얘기죠. 근데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왕토 사상은 관념적인 거야.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개인들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관념적인 건지는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볼 때. 이게 왜 관념적인 건지.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러면 자 보세요.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한다. 이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것을 다른 말로 민전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민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 땅을 나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칙을 가지고 땅을 나눠볼 필요는 없죠. 원칙은 국가 땅이 다 누구 거란 얘기야. 왕거니까 이건 뭐 공부할 가치가 없어. 근데 이제 실제를 가지고 땅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가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이 땅이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또 아닐 거예요. 실제로도 누가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뭐 왕이 국가니까. 지금도 사실 국공유지는 있잖아요. 지금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있으니까. 그럼 정리해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기에 국공유지가 있고 여기에 사유지가 있어.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유지를 우리가 국사에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민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사유지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민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국공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전이라고 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제 왜 구분시켜 놔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 두 번째를 보면 이게 수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조가 뭐냐면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조라고 하는 세금이거든요. 이게 조인데 이거를 우리가 국사에서는 전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걷는 세금. 어디에서 걷는 세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세죠. 땅세. 근데 이걸 그대로 풀이해 보면 조를 걷는 권한 이런 거거든요. 거둘 숫자니까 조를 뭐 하는? 걷는 권한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조라고 하는 세금은 민전에서만 걷는 거겠죠. 기초 이해예요. 여기는 세금을 안 걷을 거 아니에요. 이건 소유 자체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은 어디서만 걷는 거예요? 이것만 걷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기초예요. 기초. 아, 민전에서만 조를 걷는구나. 그러면 이 민전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걷는 거냐면 여기 민전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소유권자가 있다고 봅시다. 요만한 땅을 얘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이 땅이 주인이지 자기가.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땅의 주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민전이면 이건 내 거야. 근데 왕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내 건데 이게 뭐야? 사실은 원칙적으로 왕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왕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있어. 왕토 사상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네. 저 관념적인 왕토 사상을 왜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놔야 국가가 뭐를 걷기가 편해. 그렇지. 조를 걷기가 편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건 내 땅인데 원칙적으로는 왕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산되는 양의 일정 정도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왕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거둘 때 무리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면 사료에서 볼 때 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조가 없고 이거는 조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는 어디서만 걷는 거야? 민전에서만 걷는 거야. 지금 현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세금이 없겠죠, 당연히. 지한테 세금, 왕이 지가 받고 뭐 이래? 말이 안 되잖아. 안 주는 게 맞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럼 이제 수조건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수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대로 한번 원칙적으로 또 해석해 볼게요. 용어를. 조를 걷는 권한인데 조를 걷는 권한은 그럼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조를 걷는 거니까 조를 걷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왕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들. 이 수조건의 기본 이해. 그럼 이제 수조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국가가 있어요. 우리가 왕토 사상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왕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국가가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칠판 봐주세요. 여기 민전이 있어요. 자, 이만큼이 민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땅이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세요. 민전이. 그럼 민전에서 생산되는 양의
일정 정도는 누가 걷는 거예요? 왕이 걷어요. 이 양이 보통 10분의 1이에요. 몇 분의 몇? 공무원 시험의 디테일은 숫자에도 있어요. 이 숫자가 자꾸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우리 행정학이나 행정법 보면 뭐 며칠 이내, 뭐 10일, 뭐 15일 이내에 신고, 뭐 20일, 으아! 막 이렇게 되거든, 외우다가. 그게 되게 중요해, 공무원 시험은. 얘가 조를 걷는데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기초부터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국가에는 관리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기본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관리는 국가의 공적 직역을 담당해요. 뭐 이렇게 나와. 관리들은 국가의 공적 직역을 담당하고 반대급부로 뭐 이런 말을 해요. 국가는 반대급부로 토지를 지급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 공무를 하고 그럼 얘는 공무원이고 그럼 얘는 얘한테 월급 주는 거네. 월급 안 주면 일해요?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월급을 토지로 주나 봐. 월급을 뭐로 줘요? 화폐로 주는 게 아니고. 근데 토지로 주는데 희한한 거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주는 거야.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조권을 월급으로 위임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관리야. 근데 내가 노량진에서 조를 걷어. 근데 이 관리한테 불러놓고 야, 노량진의 조는 네가 걷어. 이렇게 월급으로 대신 주는 거야. 그리고 노량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소유권 농민들이. 그럼 그 농민들도 이제 불러서 야, 넌 나한테 조를 내지 말고 쟤한테 줘. 쟤한테. 조를. 그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급 주는 거에서 해방되는 거야, 왕은 사실. 그리고 이제 관리들 불러놓고 또 이런 얘기도 한마디 해야지. 야, 10분의 1만 걷어. 10분의 2, 10분의 30 걷다가 걸리면 죽어 너. 그리고 너 10분의 1 더 걷으면 나한테 일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왕은 수조권을 위임해 줌으로 해서 관리들한테 주는 월급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없어 그 개인 사업체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알아요? 월급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피 마르는 거거든. 자기 밑에 직원이 2명만 있어도요. 월급날이요. 눈만 이렇게 감았다 뜨면 와요. 그리고 월급을 안 주면 아주 지랄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너는 월급 주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월급을 잘 줘야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일도 하고 자기한테 충성도 하는 거지. 왕의 입장에서도 관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뭐를 잘 줘야 돼요? 월급을 잘 줘야 되는 거. 월급도 안 주고 쉬워 뭐 나한테 충성해라 이러면 누가 충성하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조직폭력배 영화 보면 조직폭력배도 뭐 많은 사람이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거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자본주의사에서는 돈 많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돈 많다는 얘기는 월급을 잘 주라 보지. 월급 많이 주는 애한테 충성하는 거야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주는데 자 보세요. 이걸 주는데 얘네들한테 월급을 어떻게 주냐면 이 자기가 걷는 이 조를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재정도 운영하고 국가도 운영하고 이런 데 재정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민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 있는 농민들한테 너는 얘한테 줘.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이 관리는 여기서 뭐를 걷는 거야? 조를 걷는 거야. 얘도 몇 분의 몇을 걷는 거야? 10분의 1을 걷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이 수조권은 관리가 퇴직을 하거나 사망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조권 토지는 국가에다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반납해야지. 퇴직하고도 계속 거두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삼성전자에서 우리 아빠가 일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퇴직했는데 삼성전자가 자꾸 우리 아빠한테 계속 월급을 줘. 그랑 같은 개념이야. 월급이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퇴직하면 안 주는 것이 맞다. 이게 원칙이다라는 거야. 월급이니까. 월급인데 퇴직하고 나서 월급 주는 경우가 어딨어. 그러면 보세요. 자, 수조건을 이해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 수조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해해야 될 게 통일신라 시대의 토지 제도를 지금부터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자, 그러면 여기 빚금친 땅은 여기 보세요. 빚금친 땅은 조를 누가 걷는 거죠? 관리들이 걷는 거고. 빚금 안 친 땅은 계속 누가 거두면 돼요? 왕이 거두면 되죠. 잘 보세요. 그럼 이 빚금 안 친 땅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공전이라고 해요. 이제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문제 풀다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 한자가 달라? 아니야, 한자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잘 구분해야지. 왜냐면 이 공전은 뭐가 없어. 조가 없어. 조를 걷는 공전이라는 얘기는 수조건으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걸 왜 해드렸는지 이해가 돼요? 이 공전은 뭐를 걷지 않아요. 조를 걷지 않죠. 근데 사료에서 조를 걷고 있는데 이게 공전이래. 그러면 이 공전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조를 안 걷으니까. 그리고 이 빚금친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원래는 사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전은 관리만 걷는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 이외에 국가가 이렇게 지급하는 수조권 토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절한테도 줘요. 절, 사원. 사원에게도 주고 무슨 뭐 향리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일반 군인들에게도 주고 막 이렇게 막 주거든요. 그럼 그 별도의 토지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이걸 합쳐서 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은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조를 걷지 않는 땅. 누군가에게 조를 위임시킨 땅이에요. 근데 이 국가가 조를 걷지 않고 누군가에게 조를 위임시킨 땅 중에서 관리에게 조를 위임시킨 땅이 면적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그 땅을 떼서 뭐라고 부르냐면 과전이라고 불러요.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 동그라미 이게 사전이 되고 제 머리통이 과전이 되는 거예요. 사전, 그 다음에 제 머리통이 뭐? 사전 중에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 과전이에요. 과전을 제외한 사전도 있어요? 절에게 주는 땅, 군인들에게 주는 땅, 이런 땅도 다 사전이에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요게 사전인데 이 사전 중에 지금 관리한테 주는 땅은 뭐만 부르는 거냐면 뭐로 부르는 거냐면 과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호 좀 잘 보셔야 돼요. 과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관리한테 주는 땅은 뭐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과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대로 풀어볼게요. 조를 걷는 권한이 공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가에게 있는 거죠. 왕한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조를 걷는 권한이 국가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을 뭐라고 해요? 사전이라고 해요. 사전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 과전이에요. 그러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를 걷는 권한이 국가에게 없는 거네요. 그럼 이건 아덜스 국가예요. 그리고 이 아덜스 국가 중에서 과전은 관리에게 주는 땅을 과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하는 말은 조를 국가가 걷지 않는 땅 이런 얘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를 알아볼 거예요. 자, 좀 쉽시다. 여기 보세요.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를 알아볼 거예요. 얼굴 보세요. 이 토지는 우리가 국사에서 이제 앞으로 자,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통일신라의 과전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한번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말을 바꾸면 통일신라의 뭐를 알아보겠다는 거야? 과전만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전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토지 제도를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제도를 땅으로 인식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얘기를 풀어보면 통일신라의 관리들에게 주었던 과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혹은 통일신라 시대 때 관리들에게 줬던 월급을 알아볼 거예요. 이 얘기야. 그럼 관리들에게 주었던 월급이 왜 중요할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월급을 많이 주잖아? 그럼 얘네들 힘이 강해지지. 그죠? 그것도 반대로 적게 주잖아. 그럼 힘이 약해져? 아니야. 적게 주면 얘네들이 농민들한테 삥을 뜯어. 국가는 이게 딜레마야. 많이 주면 이 새끼들이 세력이 강화돼서 왕이 뭐라고 야 이거 좀 해. 그러면 얘는 지랄 뭐 이래 힘이 있어서 왕은 또 이걸 적게 주면 쟤네들이 또 씨발 이러면서 농민들한테 막 불법적으로 삥을 뜯어. 이걸 일일이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아 이건 딜레마야.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고 유지하느냐가 정치 역학관계를 만들어내고 국왕의 입장에서는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하려면 이 토지제도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즉 관리들에게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는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거창한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에 저 만나서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이번 주제별 특강은 뭘 배우는 거냐면 한국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기만 해도 사실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거죠. 어디 나가서 여기 노래방집 밖에 나가서 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스터디를 해. 근데 옆에서 막 토지제도 얘기를 막 해. 뭐 토지제도 너 어느 왕 때 무슨 토지제도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막 보면 옆에서 막 병신 막 이러고 너 틀렸어 막 이러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저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토지제도를 시험에 저렇게 외우고 있어. 토지제도는 중요한 게 정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건데 몇 년에 무슨 토지가 지급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토지제도는 어려워요. 앞으로 고려시대 오늘 할 거 아닌데 고려시대 토지제도 완전 페스티벌이에요. 어렵거든요, 내용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거를 놀라운 게 뭐냐? 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외운다는 거예요. 와, 씨, 장난 아니죠?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외우기만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맞아.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몰라. 근데 답은 맞춰. 근데 과연 이런 분들이 그 많은 국사 분량을 과연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풀면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지금 국사의 분량 자체가 그때그때 외워서 풀고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착시킬 수 있는, 저장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2달 정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토지제도는 보세요. 토지제도는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죠. 불교? 어려워요.
불교가 누가 쉽다고 그래요? 불교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쉽던데요? 기본반 와보세요. 제가 어렵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려워요, 불교. 다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떻게? 천천히 하셔야죠. 토지제도는 어려워요. 이따가 오늘 통일신라 토지제도 하고 조선의 토지제도만 할 거거든요. 수업을 듣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토지제도를 공부할 때 항상 무슨 생각으로 봐야 돼요? 정치 역학관계의 구조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해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욕을 하시기 때문에 쉬었다 가겠습니다.